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그 NSCA 교재 일부를 보니까 저항 훈련에 대한 내분비계의 반응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우리가 막 무거운 거 들 때 우리 몸속 호르몬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의 운동 목표 달성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동 방식에 따라 몸속 호르몬들이 막 달라진다는데 이게 근육 성장이나 힘 증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셨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저항훈련, 그러니까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요. 운동 직후에 우리 몸의 호르몬 농도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GH, 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 그리고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중요하게 반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호르몬들이 저항훈련의 결과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호르몬 IGF 같은 경우는 주로 조직을 만드는 동화작용, 그러니까 근육 합성 같은 데 관여를 하고요. 반면에 코르티솔은 보통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분해, 즉 이화작용과 연관되지만 사실은 조직을 다시 만들고 재형성하는 과정에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코르티솔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군요. 나름의 역할이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호르몬 반응의 크기가 훈련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자료에서는 훈련 강도, 총 운동량, 세트 간 휴식 시간, 또 얼마나 많은 근육을 쓰는지, 그리고 운동 순서 같은 변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대근육 운동을 먼저 하고 좀 높은 운동량으로 강도도 중간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세트 간 휴식을 짧게 가져가면 성장 호르몬 반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대근육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무게를 꽤 무겁게 1RM의 한 85에서 95% 정도 그런 무거운 저항을 사용하고 운동량도 중간에서 높게 여러 세트랑 여러 운동 종류를 포함하면서 휴식 시간은 한 30초에서 60초 사이로 좀 짧게 가져갈 때 더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꽤 구체적인데요. 그럼 성장 호르몬은요? 성장 호르몬은 특히 그 젖산 농도가 높아질 때,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다고 느낄 때 분비가 촉진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 10RM 정도 강도로 운동하면서 휴식을 한 1분 내외로 짧게 가져가면 반응이 확 두드러지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22kg대 같은 특정 형태들이 근육 성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 성장 호르몬도 종류가 있군요. 네네. 코르티솔도 마찬가지로 높은 운동량과 짧은 휴식 시간에 반응해서 증가하는데요. 이건 훈련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근육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근비대가 목표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동화작용 호르몬 분비를 좀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짜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높은 운동량에 짧은 휴식 시간을 가져가는 식으로요. 네, 충분히 그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운동 직후에 이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막 치솟느냐. 그 크기 자체가 장기적인 근육 성장이나 근력 증가와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운동 직후 호르몬 팍팍 나오는 게 최고는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셈이죠. 호르몬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급성 호르몬 반응은 근육 성장을 위한 일종의 허용적인 환경,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멍석을 깔아준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장기적인 적응 과정에는 사실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성이 변한다든지 하는 훨씬 더 복잡한 기전들이 관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 높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호르몬 신호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이 수용체 민감성 같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평소에 뭘 먹는지 같은 영양 섭취, 또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 이런 수용체의 민감도 자체가 변하기도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 쫓을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물론 급성 호르몬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요소들, 뭐 점진적 과부하 원칙이라든지 충분한 회복 시간, 영양 공급 같은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정리해보면요. 저항훈련은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을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고 훈련 변수, 그러니까 강도나 운동량, 휴식 시간 같은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반응이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훈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동시에 운동 직후의 그 급격한 호르몬 변화 크기가 장기적인 근육 성장이나 근력 증가 결과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운동 직후의 급성 호르몬 반응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몇 달 혹은 몇 년간 꾸준히 저항훈련을 했을 때 우리 몸의 평상시 호르몬 수치, 그러니까 기저 수준이나 아니면 운동에 대한 호르몬 반응성 자체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가 실제 근력이나 근육량 증가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흥미로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파고들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